하여튼 여러분, 지금은 제가 내피셜로 하는 것들 아닙니다. 이거 진짜 기사들에 나오는 것들이고, 기사들도 이렇게 지라시들 아니고, 터키 지금 언론이 통제되는 상황인데도 SJ 킴님, 이거 다 당신이 주는 돈으로 만드는 조명들이에요. 진짜 이 첫 조명을 당신이 주는 그 10,000원인가 5,000원으로 샀어요. 자기 돈도 조명 보태주고 24,000원인가? 백열등하고 그걸 바꿀 수가 있는 조그마한 조명이에요. 여튼 이제 튀르키예에서 지금은 진짜 그 드라마들에서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하고 있어. 이거는 나의 내피셜들 아니에요. 그냥 기사 나온 일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여러분한테 오래전부터는 여러분이 지금 중동을 이해하기에는 좀 약간 갭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 정부는 그나마 좀 약간 투명하거든요. 한국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로 관련된 영상도 하나 만들었어요. 따로 보인이랑 같이. 중동에서는 3가지 국가 종류가 있어요. 그거 다 설명 하나 했는데, 이제 터키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중동에서. 이거는 무슨 음모란 아니에요. 진짜 있는 그대로. 자, 지금은 터키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써있죠. 제목에. 수상한 일부터는 저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일들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이 사진 좀 보세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분. 자, 이분 이름이 레벤트 göktaş이에요. 레벤트, 동시에도 여기 쓸게요. 레벤트 göktaş. 여러분이 다음에 알아서 구글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터키 특공총사령관인가? 이거 잠깐 군인 형들한테 물어봤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사령관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특공대가 있어. 터키 안에서 특전사령관이 있는데 그 밑에는 부대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최고의 특공대의 대장이었어요. 레벤트 göktaş.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랑 관련된 전설들이 있었어. 우리는 내가 어렸을 시절 아니고 고등학교 시절인가? 그때쯤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언론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분이 PKK 대장들, PKK 있는 500명이 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살아남아서 빠져나왔다. 이런 식으로 전설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일하는 그 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이렇게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 거 아니고 동시에도 정보기관 같은 거예요. 정보기관, 정보 특성하고 무술, 전쟁, 전략 이거 합치는 그러한 부대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스파이면서도 뭐 군인이면서도 하여튼 이런 좀 약간 터키 군부 안에서는 막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막 거기에 대장이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터키 국가정보원, 국정원 원정 후보로 이름이 언론에 나왔어요. 이제 다음 국정원은 누구로 할까? 왜냐면 지금 현재 국정원은 이분이에요. 이분이랑 관련된 얘기 이따가 할게요. 얼굴 딱 봐도 그 깔끔한 터키 스타일보다는 살짝 좀 중동 이란 스타일 있죠. 하여튼 제 고향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거는 터키 국정원 원장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뒤에 있는 마크는 국정원 마크이거든요. 하여튼 이분이 이름이 하칸 피단이에요. 이거 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인데 이것도 지금 이분이 몇 년째 원장이었지? 잠깐만요. 하칸 피단 몇 년째 이제 까먹었어요. 근데 오래 하셨어요. 이분도. 이분이 2015년부터
아, 2015년 2010년부터야. 이분이 2010년부터 국정원 원장이에요. 2010년부터. 즉슨 12년 동안 국정원 원장이야, 이분이. 하여튼 이분이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마리로 갑시다. 이분으로 가자. 이제 최근에 와서 국정원이 너무 오래동안 한 거 아니냐. 무슨 국정원 원장 12년이나 해. 터키 역사에서는 이렇게 12년 동안 한 사람은 없는데 이거 좀 약간 기득권 세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에르도안도 지금 위험에 빠진 거 아니야? 무슨 12년이야.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분의 이름이 언론에 나왔어요. 레벤 göktaş. 이 사람이 국정원 원장 할 만하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막 대장이었다. 자, 이렇게 이름이 국가정보본 원장 후보로 언론에 자꾸 나왔던 이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시는 건가요? 맞춰보신 분한테는 선물 드릴게요. 하여튼 이분이 지금 실종됐어요. 지금 없어. 연락이 안 돼요. 어딘지 누구도 몰라. 이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가족도 우리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실종이 됐다면 정보 측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에르도안한테 직근 언론이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갑자기 아니죠. 갑자기 아니에요. 지금 사건들 하나씩 이렇게 실마리 이렇게, 왜냐면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여러분한테 하나씩 가야 돼요. 이분이 실종된 지 한 2주 됐어요. 뭐 물론 지금 일부 언론은 말하자면 그리스야 도망갔다, 루메니아에 있다, 이런저런 얘기 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딘지 누구도 몰라요. 정부에 가까운 언론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살짝 정부란 살짝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구체제, 개말주의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개말리즘. 그런 언론에서도 일단은 이 사람을 띄웠다가,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다가 최근에 와서 마지막 며칠 안에는 이 사람을 묻기가 시작했어. 이 사람 원래 개새끼였어. 이런 식으로. 개새끼까지는 안 했어. 이건 취소할게요. 이 사람이 원래 종교주의자였어. 이 사람 사무실에는 세자대 있었어요. 세자대 뭐냐면 예배할 때 쓰는 카페트 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 원래 좋은 사람 아니었어. 갑자기 그동안 이 사람을 빨아주는 언론이 이 사람을 실종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 더 빨아주다가 최근에 와서 묻기가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실종됐냐면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 이분 이 사진 보세요. 자, 화면에 나와 계시는 분이 6개월 전에 튀르키예에 송환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누리 격한 모스크르티라는 분입니다. 이것도 쓸게요. 여러분, 제가 내피셜 아니고 있는 진짜 여러분도 구글에다가 치면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누리 격한 모스크르티. 자, 이분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토피 중이었어요. 터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엄청나게 압박을 했거든요. 아, 이 사람 돌려줘. 이 사람 돌려줘.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안 줬지. 아, 우리나라는 지금 EU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너네한테 성원을 하면 우리 EU로부터 욕먹는다. 안 되겠다 하고 안 돌려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4년인가 5년인가 그 기간은 모르긴 하지만 되게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토피 중이었어요.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가 이 사람을 터키한테 줬냐? 성환시키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졌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는 드론이 필요해. 튀르키예에서 만드는 그 무인 인공기. 그래서 터키는 그런 거 주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사람을 바로 성환시켰어. 자, 그러면 튀르키예 정부는 이분도 기도하고 술 마시는 반제적 인사였군요. 아닙니다.
케이시님 잘못하셨어요. 이분이 오히려 도박다 잘하고 여자들이랑 잘 자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지금 수염이 있다는 거는 오래간만에 이제 언론에 얼굴이 공개돼서 수염이 나온 건데, 자, 그거를 보시면 폭행이 티나죠. 하여튼 이 사람이 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있었냐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입을 열었어. 니네들이 나한테 돈을 안 보내주면, 니네들이 나를 자꾸 살려주지 않으면, 돈으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에서 IS 같은 새끼들이랑 뭐 했는지 다 폭로해버릴 거야 하고 협박을 했어. 협박을 했는데 다음에는 갑자기 멈췄어. 이제 입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었지. 이제 다음은 이제 이분이랑 관련된 후속 기사들이 나왔는데, 뭐 이제 진술들인데 그 진술들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언론에 나온 진술들에 따르자면 이분이 방금 전에 말했던 터키 뭐였지 그 기관 이름이? 여기 터키 특전사령관 안에 있는 그 최고의 특공대 있었잖아요. 막 출신 군인이었어. 이 사람이 막 출신 군인이었고, 이 사람이 그동안 IS하고 다른 알누스라라는 그런 집단들이란, 이게 모르지.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반정부 언론사들의 주장인데 다 검증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거래를 한 거야.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갖다 무기를 주고 대신 석유를 가지고 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는 뒷돈만 챙긴 거지. 왜냐하면 돈이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 무기를 갖다 주고 석유 가지고 오고. 돈이 너무 큰 돈이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는 뒷돈 챙겼어요. 그 챙기다가 그 뒷돈에 이제 금액이 커지니까 이 사람을 아웃시킨 거죠. 그 작전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웃되니까 갑자기 매달 꾸준히 나왔던 그 어마어마한 큰 돈이 끊기니까 이제 좀 약간 깝치기가 시작했고, 터키도 또 뭘 깝죠. 중간에 뒷돈을 왜 이렇게 많이 챙겼어. 그러면 야, 우리 지금 불법을 하고 있거든. 이건 국제적인 불법이거든. 이거 이거는 진짜 그 공개가 되면 터키는 국제적으로는 뭐지 재판에서 재판을 받아. 국제 전쟁 재판에서. 그런 입을 열어줄 용기한 사람은 어디 있어? 누구다 이 주제에 대해서 입을 열어주면 죽지. 그래서 이 사람 눈치를 챘어. 아, 걔한테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갔어. 우크라이나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처음에는 좀 협박을 했고, 그 협박했던 내용이 또 언론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 터키 정부를, 튀르키예 정부를 이 사람이 협박했다는 부분도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 협박하는 방향도 언론에 나와 있어요. 시리아가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튀르키예는 시리아에서 했던 이상한 일들을 제가 복내줄 수도 있다. 그냥 그 얘기를 안 해주지. 뭐 IS니 알누스라니 등등등.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6개월 전에 시리아 러시아 전쟁 터지고 튀르키예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들, 그 무인 인공기들이 이제 가고, 그때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자꾸 튀르키예를 협박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와서 그냥 감옥에 던져버리고 이제 재판이 안 열리고 죽을 때까지 이제 감옥에 남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 왜냐면 이 사람이 입을 열어주면 할 얘기 뭐야? 그거잖아. 시리아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럼 재판에다가 나선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사람이 재판에 안 나와야 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재판 없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소환되고 난 다음에 재판이 안 열릴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냥 감옥에 있고, 그 도망갈 땐 누구누구로 도움을 통해서 도망갔고,
이 협력자들을 이렇게 고문을 통해서 이름을 꺼내주고 이 정도로 그러질 않았는데 6개월 만에 갑자기 6개월 아니 이제 5개월이지 지난 한 달 갑자기 이 사람이 올라나왔어요. 우린 이제 그동안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범죄자였어. 이제 예전에 우리는 이 사람을 위키릭스처럼 폭로자로 이제 그 국가 반역죄로 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는. 근데 좀 약간 너무 길게, 왜냐면 국가 비밀을 폭로한 거잖아요. 국가 비밀 유출죄로 재판을 받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위키릭스의 그 대표처럼. 근데 갑자기 언론에 나왔어. 그 이분이랑 관련된 기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송환된 암살자 전직 군인이 입을 열었다. 무슨 암살자야. 그러다가 이제 이거 나왔어. 2003년에 2002년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유명한 교수 한 명이 암살 당했거든요. 이분의 눈에다가 누가 이래가 쐈어. 야, 멀리 죽인 거 아니야. 가까이 죽인 거였어요. 이분이 교수이셨는데 그때 갑자기 이분이 이제 암살 당하기 전에는 너무나 좀 약간 획기적인 국제적인 사건들을 폭로하기가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 독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협회들을 통해서 독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터키의 무역을 후퇴시키고 오히려 독일의 무역 이익을 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판찌라시, 판친실, 찌라시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나 탑스키릿 사건들을 폭로하기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유명해졌어. 원래 그렇게 훌륭한 학자가 아닌데, 애국자는 인정해야 돼. 애국자이셨어요, 이분이. 애국자이셨는데, 여튼 이분이 갑자기 2002년이 2003년에는 암살당했어요. 눈에다가 이렇게 누가 산 거야. 그리고 밝혀지진 않았어. 이거 누가 죽인 것인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망명 기자가 있는데 이 망명 기자는 국정원 원장한테 물어봤대. 아직 터키에 도망가기 전에. 원장님, 제발 그 교수 암살 사건 있잖아. 정보가 좀 약간 없어요? 근데 국정원 원장이 아무것도 없어. 그 파일을 우리한테 비워있다고 했어요. 하여튼 이분도 그 당시에는 이 교수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원정 후보로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이름이 나와 있었다가 이 사람이 암살 당하면서,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속주의자이거든요. 너무나 강력한 세속주의자이고 종교 계열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거 암살 당하면서 갑자기 튀르키예 정부는 그 당시엔 아직 AKP가 거의 없다시피였거든요. 이 종교 세력들 상대로 그 압력을 가했어요. 이 사람이 암살 당하면서.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분이 소환이 됐는데 이분의 범죄가 이분을 죽이는 걸로, 즉슨 누리 gökhan Bozkurt'의 죄는 네집 함레밋 오ğlu를 암살시킨 걸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진술해서 내가 죽였다. 그때 나는 막 대원이었고 막 대원으로서 가서 죽였다. 내가 놀랬어. 대충 나는 나의 개인 내피셜로는 이 교수의 암살 사건 뒤에는 당연히 터키 그림자 정부에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언론에 나온 교수의 누가 봐서 눈에다가 이렇게 왠지 이 배신자 새끼야 하다시피 죽이겠어. 터키 그림자 정부 말고는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 내피셜로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제 터키 그림자 정부가 터키 정부 안에서 어떤 기관한테 이걸 시킨지를
모르고 있었지. 뭐 국정원 한 곳인지 아니면 경찰총장 안기부인지 아니면 터키 국부 안에 있는 방금 전에 말했던 특정 사령관 특권대인지 이거는 몰랐지. 근데 개인 내피셜은 그런 방향이었지. 근데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에서 왔던 군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럼 너는 막 대원이라면 너 이걸 혼자 저질릴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지시를 받겠어? 막 대장한테 지시를 받은 거지. 막 대장 누구야? 레벤 göktaş.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뉴스가 나오고 언론에서 살짝 레벤트 göktaş 이름이 나왔길래 레벤트 göktaş이 사라졌습니다. 실종됐어요.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디테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라지기 직전에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사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두 개의 장소가 있어요. 자, 하나는 여기입니다. 터키의 최고의 재벌입니다. 코추. 이건 터키의 최고의 재벌이에요. 압도적으로 최고의 재벌이에요. 이 가족이. 물론 이 재벌의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장이 그 큰 형이죠. 형제들 평소에 큰 형인데 몇 년 전에 독살로 죽었어요. 신기하게. 이거는 별개의 얘기예요.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거는 코치 헤드쿼터 본사하고 코치 가문의 매형, 즉슨 이분들의 고모랑 결혼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작은 재벌인데 이난크라치 이 할아버지 이제 코치 가문의 매형 이 코치 재벌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사람의 여동생이랑 결혼했던 또 다른 사업가예요. 이분들 예전에는 코치에서 이사였는데 이제 코치로부터 이제 완전히 빠지고 자기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회사를 만들고 지금 나름 터키에서 재벌인데 물론 코치만큼 크진 않아요. 이 두 개 하나의 회사 그리고 이분이란 만나고 없어진 거야. 이 레벤 göktaş이라는 사람이. 레벤 göktaş 누구였어요? 예전에 이름이 국가정보원 원정 후보로 나왔던 분이고 그리고 이분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요? 거의 20년 전에 이름이 국가정보원 원정 후보로 나왔던 교수의 암살 사건 혐의로 지금 이분이 이름이 나왔다고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지금이에요?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필름을 끊기고 제가 그동안 나의 채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분에 대해서 제 채널에 영상 2개 있습니다. 이분이 마피아예요. 진짜 마피아예요. 고졸인가 중졸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네 동네에서 복싱 센터장을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등치도 크고 애국심이 좀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 군인이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웰리 küçük이라는 군인이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그 부대에서 대장이었는데 이 군인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발견해요. 17살쯤에. 그래서 이 군인이 이 젊은이를 데리고 오고 엄청 열심히 교육시키고 다음에 이 젊은이가 터키에서 제일 유력한 마피아가 됐어요. 자, 이 마피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걸로 관련된 영상 제 채널에 2개 있어요. 다음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마피아는 지금 두바이에 있어요. 두바이에 있었고 도피 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암살팀이 한번 갔는데 못 죽였어요. 두바이에서.
이 사람이 작년에는 많은 폭로 영상들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 100만 명의 구독수가.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영상 하나만 올리면 쇼박스 나온 것도 아니야. 기본적으로 몇백만 명 찍어요. 영상 하나만 날리면. 여러분 잠깐만, 제가 이 사람의 영상을 보여줄게. 세단 패켓 채널 보세요. 잠깐만요. 자, 잠깐, 이거 진짜 보여줘야 돼. 이거는 좀 보여주고 가야 돼. 무조건. 컷. 자, 여러분 보시면 보시다시피 100만 명 넘어요. 구독수가. 제가 구독 안 했습니다. 몰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 영상. 이거는 이제 터키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는 누바이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애를 영상, 안 그래도 이 영상을 안 만들게 해줘라 할 때까지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도 보시다시피 700만 명, 1400만 뷰, 800만 뷰, 1500만 뷰, 거의 2000만 뷰예요. 영상들을 보시면. 하여튼 컷하면 오케이.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러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작년에는 튀르키예 정부 상대로 폭로에 나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폭로하는 내용들은 직접 에르도안을 지목하진 않았어요. 에르도안이랑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자꾸 이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두 명이에요. 하나는 이분. 여기서 이제 하얀색 하얀색 뭐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 사람. 안경 안 쓰는 두 번째 사람. 메헤메트 알. 이분이 예전에 터키에서 내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자꾸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아들이랑 관련된 마약, 거래, 마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로 관련된 내용들을 폭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었어요. 이 두 명한테 집중을 했거든요. 이분도 현재 터키 내무부 장관이에요. 현재. 근데 알고 보니까 현재 내무부 장관하고 이분이 절친이었대. 30대 시절 저기부터.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둘도 부정을 했는데, 이제 좀 약간 둘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세닷 페켈이라는 이 마피아 분이 먼저 폭로했어요. 내가 너랑 30대 초반부터 서로 친했잖아. 너는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나의 친구들이랑 와서 당원들이 협박해가지고 너는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거 아니야. 너 나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당대표가 됐었을 거야 하고 이 두 명한테 공격했어요. 터키 현재 내무부 장관, 그리고 이전에 있는 내무부 장관. 자,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이 둘 사람도, 전 내무부 장관도 현직 내무부 장관도 터키에서 우파 계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마피아를 키워주는 그 군인이 좌파 계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터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러한 막장 드라마가 지금 지켜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1950년까지는 터키에서는 정당 하나밖에 없었어. 터키 인민당. 터키 공화당. 우리 케말 파샤, 우리 국부가 만들었던 정당이고, 그 정당 말고는 없었어. 근데 이제 미국이랑 사이 좋게 지내려고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단일 정당 국가를
자기 동맹국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단일 정당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공화당 안에 있는 혁신파가 같은 공화당 사람들이야. 이렇게 내부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 아니고 공화당에서 예전에 국무총리도 했던, 국회의원 했던 그 공화당의 안에 있는 좀 약간 유력한 사람들이, 근데 좀 약간 살짝 소수였어요. 이분들이 공화당에서 빠져서 민주당을 만들었어요.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민주당이 우파 계열이 됐고 공화당이 좌파 계열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50년에는 최초의 이제 민주주의 선거를 했는데 그 민주당이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자, 이 민주당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짓들을 안 했는데 이제 거의 10년째 정권을 잡다 보니까 좀 약간 살짝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했어요. 1960년에 쿠데타를 하고 다음에 정권을 잡고 민주당 고위급 간부들의 3명을 사형시키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을 정치 금지령을 만들고 한 2년 3년 동안 이렇게 2년 넘게 좀 정치를 하다가 군인들이 쓱 다 맞았어요. 다 빠졌어요. 빠지고 다시 정치 이양을 했죠. 자, 그때는 50년부터 60년까지는 우파 계열이 터키를 꽉 잡았잖아요. 군인들이 와서 우파 계열을 몰아낸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71년에 달려가면서 터키에서 좌파가 너무 강해졌어. 여기저기 좌파 학생들이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좌파 학생들이 군인들로부터 무기도 가지고 오고 여기저기 이상한 무장 활동도 하기가 시작했어. 그러다가 71년에는 이번에 군인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좌파 애들을 숙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좌파 학생들한테 도와줬던 군인들을 숙종한 거지. 60년 때 우파를 때리고 71년에 좌파를 때렸어. 자, 80년이 됐어요. 80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좌파다 우파다 난리야. 양쪽도 다 여기저기 무기를 찾았어. 그리고 길거리에서 서로 죽이고 그래. 그래서 80년대 다시 쿠데타 일어나고 이번에 군인들이 좌파 우파 둘 다 동시에 때린 거예요. 그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음에 대통령 됐던 게난 에브레나 말이 있어요. 애들아, 2명 좌파를 사형시킨다면 2명 우파다 데리고 오고 그 2명 우파도 사형시켜라. 1명 좌파 2명 우파 아니면 2명 좌파 1명 우파를 사형시키면 우리는 욕먹을 테니까 숫자를 맞춰라. 이거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야. 우리는 80년대 쿠데타에서 중립을 시켰다. 사형 숫자들을 될 수 있게끔 서로 맞추려고 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터키에서는 그동안 그 터키 정치 라인이 어디에 살짝 좀 기울어지면 갑자기 쿠데타 일어나고 그 기울어진 방향에서 다시 좀 약간 중간으로 가지고 오고 군인들이 쑥 빠졌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90년대 이후로부터 아시다시피 소련이 붕괴됐죠. 소련은 붕괴되면서 갑자기 무슬림 국가 숫자가 올라갔어.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등등. 그리고 체체니스탄에 독립 주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시다시피 탈레반 애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스니아에서도 이제 세르비아에서 보스니아의 독립전쟁이라든가 코소보의 독립전쟁이라든가 갑자기 이슬람주의 고인이 올라간 거야. 그러다가 그동안 좀 약간 비주류였던 이슬람주의가 터키에서도 떴어. 97년에는 인생 처음으로 96년 죄송합니다. 96년에는 처음으로 어떤 이슬람주의 정당이 복지당이 에르도안의 전신 정당이에요. 복지당이 1996년에는 정권을 잡았지. 근데 정권을 간신히 잡았어.
간신히 잡았고 그 27% 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투표가 너무 분산돼 가지고 27%로 너무나 압도적인 정당이 된 거지, 그 복지당이.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어떤 보수 계열 정당을, 우파 계열 정당을 꼬셔가지고 연립정부를 만들고 거의 2년 가까이 터키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97년에 다시 한번 쿠데타 같은 쿠데타, 군인들이 성명사를 냈어요. 이대로 가면 터키의 민주주의는 망한 것 같으니 다들 정신 차리세요라고 이렇게 군인들이 성명서를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뭐 난리 나가지고 그 정당이 더 이상 그 연립 정부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소수 정당들이 이제 불신 투표를 던져가지고 정권이 무너졌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로 그 복지당 상대로 정당 폐지 재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복지당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때 그 복지당 안에서 이스탄불 시장이었던 에르도안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4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좀 약간 쇄신을 하고 복지당이 했던 말들을 조금 더 순화시키고, 야, 우리는 무슬림이지, 우리는 그렇게 원리주의자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EU에 가입이다, 우리는 EU에 가입하고 싶다. 원래 한 이슬람주의 사람이 EU 가입을 절대로 입에다가 담을 수가 없거든요. EU 가입한다는 거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로 비슷하다고 느끼니까 그 어느 이슬람주의자가 EU 가입을 입에다가 담을 수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입에 담아가지고 와, 무슬림 이슬람주의인데 EU 가입도 하고 싶다, 뭐야 하고 2002년 때 이제 에르도안의 정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고 열심히 이제 경제 개혁도 했고, 그리고 좀 약간 온건파로 갔어요. 그리고 쿠르드 문제도 이제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쿠르드 정치인들이랑 만나가지고, 그리고 쿠르드 말로 이제 국가 공영 방송국도 열어주고, 원래 KBS 1, 2 있잖아요. 터키에서 TRT예요. TRT 1, 2 있는데 TRT 6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쿠르드 말로 방송이 시작됐는데, 이때까지 너무 좋아. 자, 이제부터는 에르도안이 느낀 거예요. 분명히 터키에서는 그림자 정부 같은 거 있고, 이미 이 그림자 정부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언제 나오냐면 80년대 쿠데타 이전에 한번 이 총리가, 사진 지워드릴게요. 에제비트. 이분이 80년대 쿠데타 터질 때는 총리였어요. 자, 복지당의 해산 사유는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세속주의 튀르키예를 이슬람 원리주의로, 종교 원리주의로 끌어가는 죄로 해산됐어요. 여튼, 자, 다시 우리 원주제로 갑시다. 이 밀렌 에제비트는 80년대 쿠데타가 당하면서 좀 물러났던 총리인데, 이분이 한번 암살다 당할 뻔했어요. 이분의 이제 인기는 뭐냐면, 키프로스 전쟁 때는 이제 총리였고 키프로스 전쟁을 결정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랑 맞짱을 했어요. 미국이 이제 마약 생산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약보다는 이제 아피온이에요. 아피온 생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뭘 생산을 안 해? 우리 터키에서는 도시 이름이 아피온이야. 진짜로 터키에서 이름이 아피온이라는 도시가 있어.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는 아피온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이름도 아피온이에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사과시, 왜냐면 사과가 생산돼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미국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말 안 들었어. 그리고 또 이제 키프로스 전쟁이 터지니까 그때 와, 미국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나이 남자들, 이런 식으로 인기가 있었던, 근데 자익 계열 총리였는데, 이분이 처음으로는 얘기했어. 튀르키예에서 확실히 그림자 정부가 있다. 그 그림자 정부의 이름이, 우리 이제 수사를 했는데 에르게네콘이다. 근데 이 에르게네콘에 대해서 제가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의 정부가 이제 실각됐고 여쭤가지고 그래서 에르게네콘 그리고 그림자 정부이라는 이름을 맨 처음에 입에 담았던 분이 이분이에요. 70년대. 그리고 암살 2번 당했는데 2번째 암살 때 죽은 대통령도 있어요. 이분이에요. 두르구트 에잘. 그러니까 이거 튀르키예에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두르구트 에잘을 왜 죽었어? 다들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림자 정부가 죽였다고. 이건 진짜 다를 바 없어. 그냥 길거리에서 물어보세요. 두르구트 에잘 왜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이건 그림자 정부가 죽였다고. 하여튼 에르도안 총리도 그림자 정부의 전제를 몰랐을 거 아니야. 알고 있었겠지. 근데 그림자 정부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그림자 정부 안에는 좌파 우파 다 있어. 근데 그리고 종교파다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에르도안처럼 애초부터 관리가 안 됐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처음에는 오직 경제에다가 집중을 했지. 경제에만 집중하자. 일단은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신뢰를 받자. 진짜로 에르도안이 200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선거 2007년까지는 그렇죠. 5년이지. 5년 임기니까 5년 안에 튀르키예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켰어요. 이건 인정해줘야 돼. 에르도안 진짜 그때 너무 잘했어요. 그때 경제 성장률이 너무 미쳐버렸어. 그리고 그래서 2007년 때는 2002년 선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47%인가? 뭐 정확한 이제 비율을 까먹는데 46% 뭐 그렇게 큰 비율로 이제 완전히 이제 국회를 장악을 했어요. 이제 국회를 장악하니까 이제는 좀 약간 정리하자.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제대로. 자, 그때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일이 터졌어요. 자,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화면에 보이는 분 hrant Dink 이름을 보시니까 튀르키예 아니면 무슬림 이름 같지 않죠? 이분이 아르메니아 사람입니다. 아르메니아 사람이고 튀르키예에서 유명한 기자였어요. 예전에는 이제 자익 활동을 하다가 정치적인 활동을 그만뒀고 이제 인권으로 오직 인권 이렇게 자익 사회주의 그거 아니고 다 버리고 좀 약간 중도파로 가기로 했고 그리고 터키에서 이제 소수자들의 인권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활동을 했던 아르메니아 무슬림 아닌 기독교 기자였어요. 유명했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암살당했어요. 이분이 암살당했는데 이분이 암살당하자마자 그때는 에르도안이 물론 국회를 장악을 했지만 아직도 터키 여론을 장악한 상황 아니었고 2007년 2008년인가 잠깐만 hrant Dink 2000 몇 년에 죽었어? hrant Dink 이분이 정확하게 몇 년에 죽었죠? 그래 2007년에 그래 2007년에 죽었고 에르도안이 언제 당선되냐면 에르도안 선거로 가기 전에 죽었어 이분이. 왜냐면 2007년 이건 1월에 죽었고 아니 오작 그리고 10월에 죽었고 2007년 세침내래 그래. 자 2007년 7월에 선거가 했어요. 7월 에르도안이 이겼어. 그리고 10월에 이분이 죽었어요. 10월에. 자 그때 반 에르도안 언론이 그때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언론이 몇 개밖에 없었어. 반 에르도안 언론이 난리를 쳤어. 에르도안 같은 종교주의자들이 이번 선거를 정확하게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깝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르메니아 기자들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다들 에르도안 정부에다가 화살표를 날렸지. 근데 에르도안이 그때 우리 언론사에도 도움을 받아서 진짜 그때 수사를 하는 특정 기사들을 날리는 기자들의 대다수가 우리 언론사에서 선배들이었어요. 하여튼 이분들이 뭘 했냐면
암살을 하는 꼬마 아기, 17살 아기가 죽였거든요. 이 기자를. 이 아기의 이제 과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왔어. 자, 이분이 방금 전에 사진 나왔죠. 두바이에서 폭로하고 있는 마피아를 어린 나이에 발견해가지고 17살, 16살쯤에 발견해가지고 키웠던 터키에서 유명한 군인. 그 암살 사건 뒤에는 수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선배 누구지, 그 사람 누구한테 지시를 받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이 나왔어요. 이제 그림이 슬슬 나오겠죠. 그래서 에르도안이 이 hrant 암살 사건을 가지고 수사에 나섰어요. 수사에 나섰는데 그때 갑자기 전직 군인들, 전직 편집장들, 그 신문사 편집장들, 그리고 대학교 총장들의 이름이 연루된 70년대 말기에 뷸렌트 에제비트 총리가 언급을 했던 에르게네콘이라는 조직을 다시 20년 만에 에르도안 정부가 수면 위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터키에서는, 튀르키예에서는 에르게네콘이라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은 그동안 그냥 뒤에서 튀르키예를 조종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2007년부터 열심히 에르도안이 숙종 작업에 나섰죠. 그때 에르도안의 앞잡이는 제가 일했던 언론사였어요. 여튼 에르도안이 그때 진짜 2007년부터 2007년 수사가 시작하고 이제 2008년에 처음으로 이제 체포들이 시작됐는데, 이제 2008년 이후로부터 열심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체포돼요. 우리가 그동안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너무나 멋진 교수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대단한 기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체포돼요. 체포되다가 그 체포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도 체포됐어요. 자,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봅시다. 그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분이 알라딘 차크지라고 하는 80년대 90년대에 진짜 유명한 최고의 마피아였어요. 그때 체포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 메메탈, 90년대 내무부 장관이었죠. 이분도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 이분도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특공대 있잖아요. 그 특공대의 역대 대장들 중에 한 명이에요. 코르쿠트 에켄. 이분도 체포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진 않지만 또 에르도안한테 인사 안 하고 에르도안을 쌩 깠다는 군인 한 명 있어요. 에르도안이 어떤 개막식에 갔는데, 원래 종리니까 군인들이 일어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쌩 깠는데, 하여튼 그분도 지금 원래 이 사진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없네. 하여튼 그 사람도 이제 체포됐어요. 근데 체포된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90%, 70%, 80%는 우익 계열 아니고 좌익 계열이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체포는 많아지고, 갑자기 유명한 사람들 많이 가, 유명한 군인들도 많이 체포되고, 그 체포들이 2012년까지 갔어. 2012년까지 갔다가 이제 이 사람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 사진 잘 보세요. 이게 메인에 나온 사진이에요. 이분이 90년대 중반쯤에는 터키 합정모장이에요. 총사령관. 아니, 군인의 최고예요. 군 안에서 최고예요. 모든 군인들이 위에 있는 사람, 합정모장.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97년에 그 군인들이 복지당을 시각하게끔 성명서를 냈잖아요. 그때 최고의 군인이었어, 이분이.
수사가 2분까지 갔어. 2분까지 갔는데 여기서 멈췄어. 2012년에. 자, 그때 이분이 진술하러 갔을 때 이분이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바로 이분이랑 같이 있었어. 딱 보시면 나이가 같은 나이 또래잖아요. 방금 전에 말했던 코치 재벌의 이제 매형이죠. 수사가 이분들까지 오다가 수사가 멈췄어. 갑자기. 원래 체포를 하고 감옥에 보내긴 한데 이분들 그냥 경찰서에 와서 진술하고 나갔거든요. 그 이후로 조사가 끝났어. 멈췄어. 멈췄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이후로부터. 자, 여기부터 이제 재밌어요. 에르도안이 그동안 열심히 경제 성장을 했고, 다음에 쿠르드 문제를 풀라고 하고, 자꾸 쿠르드 단체들이랑 얘기하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 쿠르드 문제 이제 해결돼야 돼요. 쿠르드 문제는 터키에 왜 있냐? 안전 문제가 있어야지 군인들이 이 사회로부터 사랑받는다. 이 쿠르드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군인들을 특별하게 사랑할 필요가 없어질 거 아니야. 왜냐면 군인들을 보통 사회에 비해서 튀르키예 사회에서 더 사랑받아요. 왜? 야, 군인들이 우리 대신 가서 이 쿠르드 테러 단체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그 쿠르드 문제 때문에 터키 동남부에서는 항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판사들, 검찰들이 말이 통하진 않아요. 거기서 판사도 검찰도 군인이에요. 그 터키 동남부에서는 대통령은 말도 안 들려요. 정리가 말도 안 들려요. 군인들이 제거해요. 왜? 왜냐하면 거기는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이에요. 거기는 테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르도안 보기에는 이 쿠르드 문제가 풀려야지 완전히 이제 쿠르드 문제를 풀리는 영웅이자 안전 문제를 이제 극복하면서 터키 정부로부터 터키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사랑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쿠르드 문제를 하고 있었다가 2012년에는 갑자기 튀르키예에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2013년에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지했던 사진 다시 띄워줄게요. 지지했던 처음은 원래 그렇게 시작했지는 않았지만 탁심 게지 사태가 일어났어요. 원래 에르도안이 거기에 있는 공원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숙박시설인가 뭔가 또 무슨 티돈 챙기려고 뭐를 하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빡쳤어요. 야, 이스탄불에서 숨을 쉴 데가 없는데 여기까지 제거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쉬어? 대도시라면 공원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진짜 환경 시민단체들하고 정부 사이에 있었던 마찰이었는데 갑자기 고지고 어마어마한 반정부 시위가 돼버렸어요. 탁심 게지 사태가 2013년에. 그때 에르도안이 처음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시위를 본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맨날 이제 팸플렛은 들고 나왔죠. 에르도안 너 체포되고 재판될 거야. 너 해먹는 돈 우리가 모르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맨날 시위를 해. 그때는 시위를 온건으로 좀 약간 온건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수습하자고 하는 에르도안의 측근들이 있었는데 에르도안이 그때 니네들 뭐 미쳤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다 감옥에 보내게 하려고 하는 건데 니네들이 왜 이렇게 온건하냐? 그때 온건파 친구들을 다 자살시켰어요. 에르도안이. 그리고 과잉 진압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 죽었어. 탁심 게지 사태 때. 그때 그 큰 반정부 시위 일어났을 때 진짜 사람들이 죽었어. 그리고 바로 칙 이후에는 수사가 2개 터졌어. 그 수사들을 보시면 2가지 내용이 있어서 하나는 시리아 안에 있는 무장단체들하고 에르도안 정부 사이에 있었던 관계들 이걸로 관련된 수사 하나 터졌고 2번째는 이건 너무 신기해요. 이란 경제 제재를 늘었다는 혐의로 수사가 터졌어요. 그때는 에르도안이 총리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터키에서는 상권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에르도안은 너무 놀랬어. 아, 이제 끝났어.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는 나 읽었어, 그 수사 내용들.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수사는 어쩌다가 이란 간첩이 그 터키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그 어떤 터키 아줌마가 내 누구랑 결혼했는데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다음에 이제 남편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뭐야, 남편이 이란을 위해서 일하는 간첩이었네. 이미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경찰한테 이제 고발을 하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그때 에르도안이 운이 나쁜 거지. 이제 경찰이 그 아줌마의 이제 고발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튀르키예에서 어마어마한 이란의 간첩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와, 이 사람들이 튀르키 안에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놓을 수 있게끔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란 간첩들의 이제 전화 기록이 그 수사에 나왔는데 제가 읽었거든요. 아마 터키 말대로도 삭제 안 됐으면 반정부 언론사들의 그 사이트에 아마 그 기사들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간첩 한 명이 이제 후배 간첩이 선배 간첩한테 물어봐요. 선배님, 우리는 이렇게 대놓고 활동하고 있는데 진짜 괜찮으냐고. 도쿄 국정원한테 언제 걸리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선배 간첩은 후배 간첩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들아, 걱정하지 마. 도쿄 국정원 원정 자리에 우리의 그 친구가 있는 한 우리를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터키 국정원 원장이 이분이었죠. 자, 보세요. 이제 이란 간첩이 이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아, 걱정하지 마. 이 친구는 그 자리에 앉고 있는 한 우리를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 수사 과정에. 그 진술들, 그 터키 경찰이 스파이들의 전화 기록을 다 기록을 한 거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여튼 에르도안이 이렇게 두 가지 수사를 맞이하게 돼요. 2013년 말에 시리아에 있는 이제 무장 단체들이랑 연결, 그리고 이란 경제 제재. 그때 에르도안이 그 수사가 더지고 3일 동안 안 보였어. 3일 동안 안 보였어. 3일 동안 안 보였다가 다시 언론에 나왔어요. 여러분, 나 여기서는 튀르키예를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사들은 다 법적 쿠데타예요. 나는 튀르키예 정부, 튀르키예 찐 정부, 튀르키예를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법정 쿠데타를 당하고 있어요. 하고 말을 하고 갑자기 에르도안의 방향이 흐트러졌어. 어떻게 흐트러지냐면, 일단은 2008년부터 쭉 감옥에 보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에르게네콘 사람들. 다 석방해버렸어. 다 석방해버린 거야. 그리고 쿠르드 사람들이랑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협상하고 있었어요. 빨리 이 내전을 마무리하고 니네들 자치권 얻을 것인지 뭘 할 것인지 헌법에서 어디를 교체할 것인지 수정하는 다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쿠르드 문제를 마무리시키자고 했었는데, 그때 자꾸 에르도안한테 쓴소리를 하는 정당이 있었어요. 이 극우파 정당인데 MHP 민족주의 운동당. 아,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는 튀르키예에서 극우파이거든요. 민족주의 운동당. 이 정당이란 이 정당이란 녹록하고, 이 정당이 그동안 에르도안한테 반역자니 뭐 무슨 쿠르드 PKK한테 앞잡이니 막 맨날 에르도안한테 욕을 했던 정당이었는데, 에르도안도 이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진짜 인종차별자들이에요, 니네들 나쁜 새끼들이에요, 니네들이 개새끼, 뭐 니네들이 개야, 뭐 이런 말까지 다 했었는데, 갑자기 이 정당이란 연립정당을 만들어 에르도안이. 그 수사 터지고 잠시 없어지고 다음에 다시 나오고 그 6개월 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쿠르드 문제를 민족 헬티 파티, 무슨 민족 헬티 파티예요? 밀리에치 하레켓 파티지. 밀리에치 하면 민족주의고, 헬티 아니고 하레켓 운동. 파티는 파티 맞아. 여튼
그 6개월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르도안이 갑자기 2008년부터 감옥에다가 보냈던 에르게네콘 그림자 정부 사람들을 석방시켜주고 다음에 이 민족주의 종당이란 연립정부를 만들고 그동안 마무리시키려고 했던 쿠르드와 협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다가 에르도안이 갑자기 그런 행동들을 하기가 시작했죠. 다음에 그 MHP는 뭘 했냐면 부탁을 해요. 야, 너는 얼마 전에 너네 정당으로 이제 데리고 왔던 이 소일루가 있잖아요. 술레이만 소일루. 우리랑 연립정부를 만든다면 이 사람을 내무부 장관으로 만들어야 돼. 에르도안이 알았다고 하고 내무부 장관을 교체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2014년인가? 그때부터 이분이 내무부 장관이에요. 아직도 내무부 장관이 8년째인가? 7년째인가? 술레이만 소일루. 몇 년부터야? 잠깐 봅시다. 이분이 꽤 오래됐어. 아, 처음에는 노동부 장관 했다가 2016년부터는 내무부 장관이에요. 이제 6년이에요. 여러분 6년 넘죠. 하여튼 에르도안이 그때 그동안 2008년 때부터 열심히 숙종하려고 했던 세력을 석방해버리고 그 사람들이랑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터키는 뭐야 깜놀이야. 뭐지? 에르도안의 정당이 흔들렸어. 왜냐면 에르도안 정당 안에는 이거 뭐냐? 하고 에르도안이 본인이 예전에总理였을 때 대통령 자리에 앉았던 터키의 이전 대통령이라든가 에르도안이总理이면서 대통령으로 올라갈 때总理 자리를 맡겨줬던 전직 외교부 장관이자 이제总理 됐던 사람이라든가 에르도안은 국회의장 자리를 줬던 사람이라든가 에르도안이 10년 동안 경제부 장관을 맡겼던 사람인데 다 에르도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탈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에르도안이 방향을 바뀌면서 에르도안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에르도안 정당으로부터 이제 탈퇴가 시작해요. 왜냐면 사람들 보기에는 에르도안이 뭐 하고 있어? 그동안 가는 길과 좀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여러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2016년 여름에는 쿠데타 시도가 일어나죠. 저는 이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쿠데타 시도 이후로부터 너무나 웃긴 쿠데타 시도였어요. 에르도안이 다음날 여러분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하고 시작하지도 않는 쿠데타를 제압했다는 식으로 계엄령으로 선포하고 군부 안에서 몇천 명 사람을 숙정해 버렸어요. 숙정했다는 말은 그냥 나가라는 거 아니고 감옥에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날까지만 해도 감옥에 간 숙정된 사람 군인, 경찰, 변호사, 판사, 검찰, 일반인 감옥까지 갔다 왔던 감옥을 한번 거쳤던 사람은 30만 명이고 아직도 어느 정도 법적 좀 약간 진행이 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 나 감옥 안 갔지만 법적 뭔가가 있잖아. 체포 현장이 있어요. 60만 명이 있어요. 60, 7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에르도안이 새로운 감옥들 만들고 있어요. 교도소를 만들고 있어요. 여튼 2016년에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에르도안이 그 계엄령 선포 속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요. 완전한 대통령제. 튀르키예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각제였어요. 즉슨 한 명이 힘을 가지면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케말 파샤 시절에도 어느 정도 그랬어요. 케말 파샤가 원했던 튀르키예는 그런 튀르키예가 아니었어요. 한 명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근데 에르도안이 그 계엄령 선포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또 한 번에 이렇게 개헌 국민투표를 박아가지고 그때 이겨서
완전한 대통령제를 통과시키고 본인은 완전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매년 이때쯤 7월 말 8월 초에는 야시이라는 회의가 있어요. 육색 아스케리 슈라 최고 군사 회의. 하여튼 뭐 번역하자면 이런 건데 그때 누가 이제 퇴직할 것인지 누가 대장 될 것인지를 회의하는 3일의 회의였거든요. 에르도안까지만 해도 이 회의를 군인들만 해요. 군인들이 정부한테 시킨 거야. 야, 이 사람이 이제 대장이고 이 사람이 이제 퇴직한 거고 사인해. 에르도안까지만 해도 군인들이 알아서 군부 내에서 누가 대장이 될 것인지 누가 합정모장이 될 것인지를 군대 내에서는 알아서 결정하는 거였는데 에르도안이 이것을 깨트렸어요. 깨트리고 뭘 했냐면 그 쿠데타 시도 당시에는 합정모장이었던 쿠데타 2016년에 쿠데타 당시에 합정모장 총사령관 터키 군의 대빵인 사람이 에르도안이 쿠데타 이후에는 합정모장으로 빼고 국방부 장관으로 만들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최고 군사위원회 회의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당시 합정모장 총사령관 였다가 지금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국방부 장관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그 당시에는 90년대 이제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비서실장 뒤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훌리우스 아칼.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에르도안을 괴롭혔던 군인들의 후배를 에르도안이 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사로 쓰고 있는 거지. 자, 지금 사진에는 지금 여기 이제 메인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90년대 중순에는 터키 군의 합장의장이었어요. 합참의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합장의장의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터키 국방부 장관이에요. 훌리우스 아칼. 에르도안이 현재 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쓰는 인사가 6년째 이분이에요. 자, 지금 그러면 최근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무슨 말이냐? 최근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터키 경제가 날아가고 있어요. 국민이 더 이상 에르도안을 원하진 않아요. 웬만한큼 국민 여론에서 에르도안의 투표율이 30% 나와요. 이대로 가면 진짜 실질적인 선거를 하면 에르도안이 다음 선거를 못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디테일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2018년인가? 잠깐만, 2018년이었을 거야. 2018년인가? 18년 예랄 세치면 그렇지, 2018년. 그때는 아니야, 2019년이네. 그래, 2019년. 자, 여러분, 2019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19년에는 지방선거 있었어. 에르도안한테 지방선거를 다 이뤄도 배배를 해도 이 두 개 도시를 배배하면 안 돼. 이스탄불, 앙카라. 이스탄불 시장하고 앙카라 시장은 무조건 AKP가 이겨야 돼요. 야당도 에르도안을 이기려고 일부러 살짝 좀 약간 종교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을 앞에다가 세워놨어. 왜냐면 에르도안이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야당은 걔네들이 종교가 없어, 걔네들 무신론자 새끼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일부러 살짝 좀 약간 종교적인 모습이 있는 좀 자익 계열 진보이면서 좀 약간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들 앞에다가 세워놨어. 이분들이 선거를 이겼어. 근데 에르도안이 인정 안 했어요. 아니야, 안 이겼다고. 이겼어, 안 이겼어. 송가위 원래 맨 처음에 에르도안의 말을 인정하는 건데 송가위도 말 안 했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에르도안이 그러면 선거는 무효다, 다시 하자 하고 2019년 선거는 이스탄불 선거 위주로 다시 했어요. 나머지는 다 받아들였는데, 왜냐면 앙카라 날아가도 돼 사실은. 근데 이스탄불 날아가면 안 된다. 이스탄불 위주로 2019년 지방선거 다시 했어요. 다시를 했는데 그 이전 무효되는 선거보다 더 큰 비율 차이로 야당이 이겼어요. 그때 에르도안이 이해한 거지. 이제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것들을 다 언론에다가 치시면, 구글에다가 치시면 나왔던 정보들이에요. 여기까지 나의 내피셜 없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나의 내피셜을 들어갑니다. 에르도안이 2019년까지는 그림자 정부랑 손을 잡았어. 2012년, 2013년은 수사가 더질 때는 그림자 정부는 그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어차피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우리를 많이 죽였지, 너. 우리 거의 죽기 직전이야. 그래, 우리 죽을 거야. 근데 이대로 가면 너도 죽을 거야. 너 이란 경제 제재, 그리고 이 시리아 내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미국이 너를 냅둘 거야? 우리 없이 너도 죽을 거야. 그러면 너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가 너를 살려줄게. 그래서 에르도안이 2013년에는 걔네들이 다 속봉해가지고 연대를 한 거지. 2013년 시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부터 그림자 정부랑 협상을 하고 합작을 하다가 2016년까지 갔고, 2016년 이후로부터 에르도안이 이제 절대적으로 정권을 잡았고, 근데 2016년 이후로부터 터키 경제는 망해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터키 진짜 망할 거야. 이 그림자 정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나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터키에서 먹고 살 사람들인데 터키에 망해가는 것을 막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터키에 이 망해가는 것을 막으려면 에르도안 진짜 쳐내야 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면 자본이 왜 안 들어와? 에르도안을 안 믿으니까 안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르도안이랑 대놓고 싸우지 않는 선에서 에르도안을 쳐내려고 한 거지. 그래서 2019년 선거 때는 에르도안은 그동안에 했던, 2013년 이후로부터 했던 그 불법 선거들을 2019년 하려고 했는데 그림자 정부는 그때 손을 안 들어줬어. 그때 에르도안이 본 거야. 아, 이 사람들은 말로는 나랑 협력 중인데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쳐내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먼저 쳐내야 돼. 그래서 2019년 지방선거 에르도안이 배신을 당하면서 그림자 정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감옥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에르도안 정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경제도 날아간 상황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실마리를 어떻게 잡으냐? 2019년 지방선거 이후로부터 실마리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마피아. 자, 이 마피아는 역시, 이 마피아도 역시 2013년에 에르도안이 에르게네콘 인사들을, 그림자 정부 사람들을 속방을 하면서 이 사람도 그때 속방된 사람이야. 이 사람 속방되자마자 유색운동가 나왔어. 여러분, 에르도안 대통령을 찍어주십시오. 에르도안 대통령이 세계에서 최고의 지도자예요 하면서 했던 사람이야. 마피아인데 유색운동했어. 사진들이 있어. 이것도 또 여러분, 이분이랑 관련된 영상 제 채널에 있어요, 2개. 그리고 이분이 에르도안 대통령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식인들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제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 활동을 했거든요. 협박을 했어요, 대놓고. 자익계열 지식인들을, 니네들이 이대로 얘기하면 내가 니네들을 죽이고 니네들의 그 피에서 샤워를 할 거야. 이 말도 지금 인터넷에 있어요. 니네들을 죽이고 니네들의 피에서 샤워를 할 거야. 이 말이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마피아이다 보니까 좀 살짝 이상한 사업 거래들이 있겠죠. 하고 이 사람 상대로 수사가 시작됐어. 그래서 에르도안이 딱 봐도 이 사람을 실마리로 잡아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림자 정부 상대로 수사에 들어가려고 한 거였지. 근데 이 사람 도망갔어. 어디로? 발칸 반도로. 그 몬테네그로 그쪽, 코소보 그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영상을 만들고 올렸어요. 나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할게. 지금 나는 유럽에 있긴 하는데, 그 몬테네그로 발칸 반도에 있긴 하는데, 더 이상 나를 여기서도 괴롭힌다면 두고 보자 얘들아.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2019년 말 2020년에는 영상을 만들고 올렸어요. 그 채널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갑자기 멈췄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영상을 안 만들었다가 2021년 작년에는 이 사람이 갑자기 도망갔어. 그 코소보로부터 갑자기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저기 우크라이나에다 갔고 루메니아에 갔고 모로코에 갔고 다음에 이제 두바이에 왔는데 두바이에 도착하자마자 입을 열었어. 입을 열었는데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해줬던 그 전 내무부 장관하고 현재 내무부 장관을 가지고 욕을 했어요.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 나한테 약속을 안 했어? 니네들 나한테 얘기했잖아. 조금 더 참으라고. 우리는 3월까지 다 조리하겠다고. 터키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뭐야, 니네들 나한테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 나의 집에다가 수사를 했다고? 니네들 나의 부인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두고 보자 이놈들아 하고 딱 폭로해 놨었어. 근데 그 사이에는 말이 나온 거야. 3월에 터키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게 3월이 뭐야? 내무부 장관이 이분이 에르도안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거였어. 내무부 장관이라면 경찰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내피셜로는 그리고 좀 관련된 내피셜 기사들 다 떴어. 이 내무부 장관하고 90년대에는 합참 의장의 비서실장이자 현재 터키 국방부 장관인 훌리스 아카라고 국정원 원장이 에르도안이랑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이 셋이 하고 에르도안을 쳐내려고 하다가 국정원 원장이 느낀 거야. 우리 셋이 힘을 합치고 에르도안을 쳐내면 설마 그 이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 내무부 장관은 에르게네콘 출신이야. 국방부 장관은 에르게네콘 출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에르게네콘의 예전에 대빵이었던 대장의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국정원 원장이 터키 군에서 종교주의자라는 이유로 쫓겨냈던 사람이야. 이 셋이 힘을 합쳐서 에르도안을 쫓아내면 이 사람도 오래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배신 때려가지고 에르도안한테 모든 거를 폭로를 해서 에르도안이 그 계획을 취소시킨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동시에는 국방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을 쳐낼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이 마피아는 작년에는 그 말 속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 니네들 나한테 약속을 했었잖아. 3월이면 터키 놈은 깨끗해질 거라고, 내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니네들 약속도 안 지키고 와서 나의 집에다가 수사를 했다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폭로를 하면서 터키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나의 내피셜이 뭐냐면 에르도안이 그림자 정부를 혼자서 제거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에서 우익 계열 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고 일단 자익 계열, 그 그림자 정부 안에 있는 자익 계열 사람들 일단 감옥에 보내주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익 계열 그림자 정부 사람들은 에르도안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자익 계열 사람들이 에르도안한테 다 열심히 뭐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실마리 뭐였어요?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실종됐다는 거. 그리고 실종되기 전에 어디 갔어요? 여기에 갔잖아요. 이분 누구였어? 2012년에는 수사가 이분까지 오려고 하다가 멈췄잖아. 지금 이분이
예전에 훌륭한 교수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이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충분히 체포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 지금 확인된 정보이긴 하진 않지만 이 사람도 터키에서 나갔다는 말이 있긴 있어.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결론이 이 사진이에요. 결론이 이 사진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분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결론이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제 터키의 미래가 이 사진에 걸려 있어요. 현직 터키 국방부 장관. 자,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자, 이분이 90년대 90년 중순 때는 터키 합참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다가 본인도 결국 합장 의장 됐고 지금은 터키 국방부 장관인데 군을 완전히 꽉 잡고 있어요. 양복을 입고 다니지만 또 일부 설에 따르자면 자기 사무실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그 군복을 넣은 거야. 하여튼 이거는 이제 다 뭐지 좀 가도라들인데 결론적으로는 군인들이 국방부 장관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제대로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그냥 연락관이야. 정부하고 군 사이에는 연락관이었어. 그동안 유일하게 군인들이 예의를 지키는 국방부 장관이 이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국방부 장관 되기 직전에는 합장 의장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물음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림자 정부의 대장으로, 대빵으로, 그리고 동시에도 터키 합장 의장이었던 사람의 비서실장이었지만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에르도안의 과거랑 비슷한 흔적들이 있어. 아니면 국가정보원 원장. 자, 무슨 흔적들이 있냐. 자, 이분이 원래 터키에서 합장 의장 되려면 여러분, 아니면 그냥 대장만 되려면, 합장 의장은 넘어가서 그냥 대장급으로 올라가면 군사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군사 고등학교에서 졸업하지 않는 사람은 터키 군이 밀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원래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는 실각될 사람이었어요. 터키 군에 나름 좀 약간 쓰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터키 군에서는 대빵 되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군인 돼야 돼요. 14살 때부터 군인 돼야 돼. 예전에는 그건 중학교까지 없는데 이제 80년인가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로 바꿔버렸어요. 하여튼 이분이 일단은 군사고등학교 출신 아니야. 군사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사고등학교 출신 아닌데도 합장의장 됐던 유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고향은 카이세리예요. 여러분, 카이세리의 특징이 뭐예요? 종교주의자들이 엄청 많은 도시예요. 즉슨 군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시예요. 카이세리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군부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그 에르도안의 그 대통령 친구 있었잖아요. 예전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들었다가 에르도안의 그걸로 보니까 에르도안부터 멀리 갔던 터키의 이전 대통령 압둘라 귤, 에르도안이랑 같은 정당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란다 사이가 좋아요. 자, 제 보기에는 지금 확실한 거는 뭐냐면 에르도안이 이 사람을 가지고 그 특공대 대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전에 교수를 암살시켰다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자 정부란 한판 할 거야. 이건 이제 다 누구나 다 인정한 상황이고 웬만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언론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에르도안하고 그림자 정부 사이에 있는 이 중돌에서 이분이 어떤 표현을 쓸 것인지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에르도안 표현을 쓸 거라면 에르도안이 이길 거고, 이 사람이 에르게네콘 표현을 쓸 거라면 에르게네콘이 이길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왜냐면 이분이 이제 영상들을 제가 너무 봤는데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좀 약간 주도권이 있는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앞으로의 터키 정치의 흐름을 결정 내린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 때문에 2016년 쿠데타 시도가 에르도안한테 유리하게 됐어. 무슨 말이냐? 2016년 쿠데타 시도에는 갑자기 이 사람 없어졌어요. 갑자기 이 사람 없어졌어. 뭐냐? 이 사람 왜 없어졌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에르도안이 쿠데타를 제압했다고 하고 난 다음에 쿠데타 시도가 제압했다는 거 이제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이 말했어. 쿠데타 세력이 나를 납치했어. 나를 납치했는데 나는 겨우 살아남았어. 자, 이제 좀 약간 이거는 나의 내피셜도 있고 관련된 이제 분석 기사들도 있는데 말이 이건 거야. 이분이 2016년 쿠데타 시도 때는 칸을 봤어. 칸을 보고 갈아탈 라인을 선택한 거야. 왜냐면 이제서야 2016년이었잖아요. 2022년 6년 만에 납치 당할 때의 CCTV들이 나왔어. 영상을 보니까 납치 당한 거 아닌데? 납치 당한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엔 그 납치 당하는 스토리가 너무 좀 잘 나오고 있었는데 딱 봐도 납치 당하지는 않았어 이분이. 근데 그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군부 안에서도 이분이 절대적인 군인이 됐어요. 그리고 에르도안이 이분을 지금 포기하지 못해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튀르키예가 조만간 재미있는 일들이 잔뜩 일어날 나라입니다. 앞으로 튀르키예랑 관련된 기사들 많이 뜰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일반 한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저 여기서 웬만큼 사람은 다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질문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가요? 쿠데타보다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알파고님 배경 지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밈밈님. 잠깐 들었는데도 터키 장난 아니네. 버닝성대 해결 못하는 경찰인데 뭔. 터키 정통 재밌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의미 있는 방송이었네. 감사합니다. 프리아스님. 방송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S님. 난세의 영웅이 나올 수도 있어. 우리가 모르는 영웅들이 나올 수도 있죠. 주제가 좀 어렵네요. 군부에 협박 당해서 군부의 힘을 들어주다가 쿠데타 시도를 막았다는 건가? 이용했다는 건가? 이건 알 수가 없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다 내피셜이에요. 뭔 사태가 나도 날 것 같은데. 네, 잘 들었어요. 내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전이면 쿠르드 터키 아니에요. 내전이 일어나면 에르도안 친위군하고 에르도안 반대군이 내전을 일으킬 거죠. 방송 좋았는데 채팅장은 문제네요. 야, 여러분 진짜 맞아요. 터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재명 윤석열 얘기가 나와. 그런 거 따서 딴 데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방송에는 좀 약간 제발 국내 정치를 좀 얘기하지 맙시다. 에르도안이 제거하려고 했던 그림자 정부는 정말 세계적인 정부인가? 아니면 터키 내에서 활동하는 그림자, 터키 안에서 활동하는 그림자 정부예요? 물론 그러겠죠. 에르도안 같은 인물의 전극은 암살이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국에서 동네 하나를 구매했어요. 터키 전에 산불 크게 적게 끝났네요. 러시아의 나발리처럼 서구권에서 좋아하는 반제체 인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쿠데타가 자작이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데타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터키에서도 한국의 촛불 같은 혁명이 있었나요? 2013년 탁심 게지 사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하, 이 파전이군요. 에르도안 정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니. 지금
거의 절권 통치인데 그 절권 통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진짜 에르도안은 이제 물러나야 할 텐데 이거는 모르죠. 여러분 에르도안은 물러나도 그림자 정부 이겨도 제가 터키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한테는 둘 다 똑같아. 누구 이겨도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여기는 터키 정치 갤러리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터키도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키에도 김재규 같은 열사가 나오겠죠. 아, 이제 저도 이제 김재규를 선호하든가 싫어하든가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정원 원장이 무슨 일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두고 봅시다. 솔직히 터키 정치는 재미없지만 알파고님이 브리오도 들어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파도님. 아이고. 자, 여러분 웬만한 큰 댓글 다 읽었고요. 답변도 했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에르도안이 이분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2008년에 했던 숙종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에르도안이 그 숙종을 했을 때 에르도안 주변에 에르도안의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에르도안이 2008년에 그림자 정부를 즉슨 에르게네콘이라는 조직을 제거하려고 했어. 거의 끝까지 갔어. 그냥 진짜 끝까지 갔어. 근데 이제 못했지. 거기서 멈췄어. 이번에는 에르도안이 2008년 때처럼 그렇게 끝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2008년 때 끝까지 갔을 때는 에르도안 주변에는 에르도안 정부 안에는 다 에르도안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2년, 2013년 이후로부터 에르도안은 연립정부를 만들면서 에르도안 주변에는 에르도안의 지지자들 아닌 애들도 생긴 거야. 근데 에르도안이 몰라요. 누구 진짜 나의 찐팬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번에 에르도안의 에르게네코랑 다시 한번 맞짱 붙으려면 에르도안이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에르도안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나의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터키 사람들도 관력욕이 강하고 저항의식이 강해서 리더가 엄청 멍청한 짓을 하면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민이 뭘 하진 않아요. 터키 안에서 항상 정권 교체는 위에 있는 고위급 간부들 사이에 있는 거지 한국처럼 시민들로부터 뭘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위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박우씨, 그런데 그림자 정부의 정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내피셜이라도. 그림자 정부의 정체 아까부터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군에 있는 합정모장인데 알아서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터키 그림자 정부를 이렇게 이름 가지고 다 폭로를 하고 얘기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회 같은 거 아니면 하나회보다는 더 막강했죠. 하나회에서는 군인들만 있었어요. 여기에는 군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에르게네콘 안에는 군인들, 교사들, 교수들, 교수이라는 거 대학교 총장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있는 외교관들, 아니면 내무부 장관, 아니면 경찰총장,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르도안은 마스연이라고 했죠. 쿠데타 배후에 마스연? 마스연 뭐야? 프리메이슨이라고. 아, 그렇죠. 에르도안이 항상 프리메이슨들을 싫어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 못 들어가니까. 지식인 집단, 그림자 정부. 지식인 집단 아니죠. 고위 간부 집단? 선거를 통해서 교체가 되지 않는 고위 간부 집단. 엘리트 계층이 그림자처럼 정부를 조직한다는 소리 나요. 맞아요, 파도님.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무바라크랑 달라요. 여러분, 무바라크는 정확하게 이집트를 꽉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무바라크라든가 터키라든가 제가 이걸랑 관련된 영상 하나 제작을 했거든요. 지금 편집 중인데 그거 올릴게요. 중동에 있는 세 가지의 정부 스타일. 영화 아일라를 봤는데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확실한 거 뭐냐면 선거 이전에 이분이 다시 영상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에르도안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제가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다들 아마 생각하는 거 뭐냐면 시리아 내전이랑 관련된 영상을 일 거다. 왜냐하면 에르도안을 더 이상 그 국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좀 약간 압력을 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결론적으로는 세계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국제전쟁재판소. 국제전쟁재판소에서 한번 수사가 시작하고 판결이 나오면 자기네 나라 밖에 나가는 순간 체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대통령이 오마르 바시르 오랫동안 밖에 못 나갔어요. 그 미리미리 합의를, 그 나라 합의를 받고, 그 나라도 엄청 미국 눈치를 봐가지고 야 조용히 왔다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마르 바시르 거의 30년 동안 밖에 못 나갔어. 그래서 딱 봐도 에르도안을 패버리고 싶은 그 에르도안 반대 세력이 이 시리아 내전 카드를 꺼내줄 거야, 확실히. 야, 게이씨님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진짜 나 진지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난으로 들리나, 나의 말들이? 자, 여러분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진짜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너무 복잡한데 몇 번이나 제가 정리위해서 이거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국가 원장이 이때까지는 항상 그림자 정부 사람이었는데 에르도안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림자 정부 출신 아닌 사람이 국정원 원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거 처음이에요. 하칸 피단. 군대에서 쫓겨났어요. 종교주의자였다는 이유로. 그래서 터키는 좀 약간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 물론 큰 문제들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나의 가족이 거기 살고 있죠. 이렇게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나의 친척들이 이제 피해를 볼 거 아니야. 나의 바람이 türkiye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합의를 보고 협상을 하고 마무리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왜 이렇게 하냐면 한국에 있는 이 국가 스타일, 국가 정부 이거 외국에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나라가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 수는 193이거든요. 193개국 중에서 몇십 개밖에 없어. 이렇게 나라가 거의 어느 정도 투명하게 운영되는 나라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해외 나가면 주재원이나 외교원이나 아니면 사업 기업인으로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한국처럼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대통령이 절대적인 사람이겠지. 아니, 무슨 말이냐면 뭐 아니면 더해요. 너무나 한국처럼 투명한 정부 이거나 아니면 독재자이겠지. 그래서 그 사이에는 사실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좀 약간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감각이나 감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면 더 아니에요. 독재자가 한 명 있거나 아니면 투명한 정부이겠다. 이거 아니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어요.